10년 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아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스님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모른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매년 이맘때면 이선영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시내버스 2번을 갈아타고 마지막엔 15분을 걸어 올라가는 그 산길 말이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오늘 그녀는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사춘기 막바지였던 민준과의 격한 말다툼 끝에 터져나온 말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들이 정말로 집을 나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삐져 있다가 금세 돌아올 거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날 밤 정말로 집을 나갔고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되었고 경찰은 며칠 후 발견된 차량 잔해를 토대로 민준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해 화장 처리했다고 통보했죠. 시신을 직접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 뒤로 이선영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딸 지우가 대학에 진학하고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고 세상이 변해가는 동안에도 그녀만은 10년 전 그 순간에 갇혀 살았어요. 매년 민준이 떠난 날이면 이 절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들의 명복을 그리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또 오셨네요. 절 입구에서 만난 보살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법당 앞마당을 지나가는 한 스님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어 보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어깨의 각도나 걸음걸이까지도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이선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선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옆모습, 그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스님은 이선영을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말이죠. 엄마, 괜찮으세요? 함께 온 딸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우 역시 그 스님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 왜 저 스님 얼굴이 낯설지가 않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불가능하다는 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저 그 스님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넋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절에서 본 그 스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절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스님들의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뒤돌아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민준과 똑 닮아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이선영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는 걸 알았죠. 엄마, 어디 가세요? 지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잠깐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이선영은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도 뭘 확인하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구청 민원실에서 10년 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이선영이 유족이라는 걸 확인한 후 자료를 내어줬어요. 서류를 받아든 이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라?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이선영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망 확인서에는 분명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시신을 직접 확인한 가족이나 지인란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저 차량 등록증과 지갑에서 발견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추정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니. 이선영은 중얼거리며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경찰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미 퇴직했지만 후임자가 사건 기록을 찾아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 매몰 현장에서 발견된 건 차량 잔해와 개인 소지품뿐이었고 실제 시신은 너무 훼손되어 DNA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기록을 뒤적이더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날 인근 병원에 실려온 신원미상 환자가 있었네요. 외상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고 이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보호자 없이 2달간 입원하다가 여기 보세요. 스님 복장의 남자에게 인계되어 퇴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론 행방불명이고요. 병원으로 달려간 이선영은 당시 담당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간호사는 그 환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쓰러운 환자였어요.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손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는데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새끼손가락 관절 부근에 초승달 모양으로요. 이선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이 어릴 때 부엌 아래 베인 상처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그 흉터는 민준만의 특별한 표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환자를 데려간 스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아마 그 절에서 고아나 무용고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환자도 그분을 따라서 조용히 나갔고요. 이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준이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 스님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너무 절망적인 바람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선영은 그날 밤 지우와 함께 앉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서류,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의 증언까지 말이죠. 지우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어요. 엄마, 정말 오빠일 수도 있는 거죠? 지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이선영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걸까? 다음 날 이른 아침, 모녀는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법당 한쪽에서 불경을 읽는 척하며 스님들의 일과를 지켜봤죠. 해운 스님이라고 불리는 그 스님은 주로 뒷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거나 빨래를 널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대화할 때도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보였어요. 이선영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에 스님들이 모두 공양간으로 향할 때 지우가 용기를 냈어요. 엄마, 저 스님 방 좀 볼까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우야, 그럼 안 되지. 잠깐만요. 창문으로만 살짝 봐볼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해온 스님에 거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선반 위에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10여 년 전 가족여행 때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뛰어와서 속삭였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도 보였어요. 이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들이닥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절 뒤편 산책로에서 해운 스님과 마주쳤어요. 스님은 이선영을 보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죠. 잠깐만요. 이선영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해운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1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기억을 잃으셨던 적이 있으시고,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이선영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으시죠? 이번엔 스님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스님,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솔솔 불어와 스님의 법의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바람에 흔들리던 민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음성, 그 억양, 심지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습관까지도 민준과 똑같았거든요. 민준아. 이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엄마야. 스님이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선영과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스님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저 스님이 바로 민준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왜 자신들을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이선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한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그토록 애써 외면하려 했을까요? 엄마, 그냥 포기하지 말아요. 지우가 아침 일찍 어머니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분명 오빠예요. 어제 우리 보는 그 눈빛.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선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요. 모녀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스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마침 절 입구에서 나이 드신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해운 스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해운이 말씀이시군요. 주지 스님의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안쓰러운 인연이지요. 1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이곳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럼 지금은 기억이 돌아온 건가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으려 해요. 아마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선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기억을 되찾았다면 자신이 했던 그 말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해운 스님이 혹시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주지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뒷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곤 해요. 특히 비 오는 날엔 더 그래요. 아, 그리고 한 번은 자수를 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자수요? 네, 낡은 손수건에 뭔가 글씨를 수놓고 있더라고요.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지우와 이선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 할머니께 자수를 배웠거든요. 특히 엄마 생일날엔 항상 손수건에 자수를 놓아서 선물했어요. 혹시 그 손수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자신의 방에 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바로 그때 해운 스님이 절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이선영과 지우를 보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어요. 스님, 이선영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질문 드린 거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해운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에겐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그 말에 이선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자신 때문에 아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운 스님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뒷마당으로 오세요.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걸 털어놓을 작정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서로를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이선영은 지우와 함께 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 어려웠어요. 10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해운 스님은 이미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선영과 지우가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이선영이 평상에 앉으며 스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귀 모양까지도 민중과 똑같았거든요. 다만 스님이 된 후의 차분함과 깊은 슬픔이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 이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누군지? 해운 스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 위에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낡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그 손수건엔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 이선영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자주 쓰던 표현이었거든요. 잘못했을 때면 항상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걸 왜?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건 3년 전부터였어요. 해운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편적인 기억들만 떠올랐는데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 비 오던 밤 집을 나서던 순간, 그리고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신 마지막 말씀까지 다 기억해요. 이선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엄마 눈에 띄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그때 엄마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그 말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선영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게 평생 후회돼. 하루도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엄마.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몰라요. 엄마가 제 꿈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무슨 꿈이었는지도 기억나니?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엄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고 그때 저는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선영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였어. 화가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냥 곁에 있어줘. 하지만 저는 이미 민준이 자신의 법의를 내려다봤어요. 이미 스님이 되었어요.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너의 진짜 가족이잖아.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오빠를 그리워했어. 매년 오빠 기일에는 엄마랑 같이 울었어. 민준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선영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테니까. 그 순간 1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선영은 매주 저를 찾았습니다. 민준을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라도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때로는 지우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절 뒤편 산책로를 걸으며 민준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민준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엔 이선영을 피하려 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짧은 인사부터 시작해서 근황을 묻고 답하는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선영이 물으면 민주는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선영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엄마, 병원에 가보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이선영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보입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추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언제 큰 발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이 필요했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이선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잘 관리하시면 몇 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영은 지유에게만 병원 결과를 알렸어요. 민준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막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병 때문에 민준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준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이선영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걸음도 느려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안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선영이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스님이 되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아픈 사람의 기색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민준은 지유에게 연락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에게 먼저 연락한 거였습니다. 지유야, 엄마 상태가 어떠니? 지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병원 진단부터 의사의 말까지 말이죠. 오빠, 엄마가 당분간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오빠가 걱정할까 봐서. 민주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주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 잠시 환속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주지 스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혜훈아, 내가 스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 굳이 환속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스님을 그만두는 것보다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일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이선영이 원한 건 민준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민준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스님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1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매일 찾아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선영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어요.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거 기억나니? 이선영이 민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말했어요. 네, 기억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려요. 절에서 불화를 그리는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내가 원하던 길을 걷고 있는 거네. 이선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가 그때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는 내 길을 찾아간 거였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일은 이제 다 잊어요. 저도 엄마도 서로 힘들었던 거죠. 그 무렵 이선영은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도시락을 싸줄까?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들로 말이야. 절에서 공양을 하는데요. 한 번만. 엄마 소원이야. 민주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하는지 알았거든요. 이선영은 이틀에 걸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부추김치, 달짝지근한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어요. 지우야, 너도 같이 가자. 이선영이 딸에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보자. 절 뒷마당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가족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민주는 스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그냥 이선영의 아들이었습니다. 맛있니? 이선영이 민준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릴 때 막 그대로예요. 지우도 울먹였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는 날이 말이야.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이선영은 민준과 지우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남매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 둘 다 잘 자랐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말이야.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민준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그때 한 말, 정말 미안했어. 엄마, 민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이젠 용서할게. 아니, 사실은 엄마가 미안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건 바로 엄마야.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 셋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아픔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뒷마당에서 이선영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스님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다만 가끔은 이렇게 와서 밥 한 끼 먹어줘. 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지우야, 오빠 잘 챙겨줘. 너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그날 밤 이선영은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아들이 살아있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선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선영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과 지우가 곁을 지켰고 이선영은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다시 찾은 어머니를 또다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오빠 엄마는 행복하게 가셨어. 지우가 오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마지막에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준의 의견에 따라 절 근처 작은 공원묘지에 모셨어요. 이선영이 매년 찾았던 그 절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이웃들, 이선영의 친구들, 그리고 절의 스님들까지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참 복이 많은 분이셨어요. 주지 스님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다시 만나실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10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민준은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절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오빠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요. 그리고 여기서 엄마랑 가까이 있고 싶어요. 지우야, 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기서 작은 카페라도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남매는 매주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 오늘도 왔어요.
민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부추김치 가져왔어요. 엄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가 옆에서 말을 이었어요. 오빠가 요즘 그림도 많이 그려요. 엄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민주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기억의 기도터를 만든 거예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잃고 찾는 분들이 많아요. 민준이 주지 스님에게 설명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지우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카페를 열면서 동시에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어요. 두 남매는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이 되면 민주는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싸주었던 도시락통에 음식을 담아서 묘소 앞 바위 위에 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엄마, 이젠 나도 용서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민준의 모습을 지우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이제는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빠도 저도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에서 민준과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두 남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어요. 10년 전 실종되었던 아들이 스님이 되어 돌아왔고 그 아들은 이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했던 마지막 말, 혹시 후회되는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처럼 언제나 다시 만날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